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인호입니다. 올해는 우리 손으로 단체장을 뽑은 지 만 2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간 전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또 지방자치는 얼마나 성숙된 것일까요? 전주문화방송은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와 함께 민선 6기 전북 발전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보도 특집을 마련해봤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전략은 무엇인지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실 두 분도 함께 모셨습니다. 박사목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수찬 카이스트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전라북도의 주요 공약은 삼락농정과 탄소산업, 토탈 관광으로 요약됩니다. 기존 산업화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린 새로운 공약은 미래지향적이라는 평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만 실질적 성과에는 아직 의문부호가 달립니다. 삼락농정은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라는 파격적인 제도 도입으로 첫 발을 내디딜 계획이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예전에 있던 사업들을 짜집기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재편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에서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탄소산업은 1억 이상 투자하면 보조금을 주는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침체되는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라북도의 기업 유치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해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미래 산업의 방향을 설정해 준 데는 성공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지역 경제가 왜 어렵고 또 기업 유치, 또 소상공인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 새만금 사업은 정부의 투자 유보와 예산 삭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유치를 이유로 새만금 산단 시행자인 농어촌공사에게 2조 원대 예산 집행을 중단시켜 단지 개발이 반토막 났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새만금 내부 용지의 3분의 2인 200제곱킬로미터가 민간 투자 대상으로 지정돼 농생명 용지가 완공되는 2020년 이후 새만금 개발의 시계가 멈출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새만금이라는 지역이 매립을 해서 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비용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 이런 측면, 그 다음에 어차피 새만금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는 민간의 어떤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전주 김천 동서철도, 지리산권 개발 같은 SOC 예산 확보도 불발되고 국책사업 발굴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전라북도에는 잇따라 낭보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터키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유치해 세계 스포츠 무대의 일원으로 우뚝 섰고 동북권 개발의 희망도 싹 텄습니다.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도민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유구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아우른 관광전북의 청사진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라북도가 공약 실천을 위한 치밀한 준비의 시간을 보낸 것인지 아니면 한옥마을에서 확인된 성공한 관광정책의 연장선에 머물고 있는 것인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 송 지사님. 예.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이제 2년째를 맡고 있는데 이제 민선 6기 2년째를 만든 소회를 좀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1년 참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아마 하루가 30시간쯤 됐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지내왔습니다. 방금 방송에서 보셨듯이 기쁜 일도 물론 있었죠. 그러나 최근 이제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많이 위축도 됐었고 또 연구발 특구처럼 예정된 기회를 지키지 못하고 아직도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까지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더 다져봅니다. 네. 자, 송 지사께서 취임을 하고 나서 내발적 발전이라는 그 단어를 꺼내셨어요. 자, 내발적 발전이라는 말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내발적 발전이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발전 요인을 찾자는 뜻으로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성장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작용을 하겠지만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 약하니까 우리 안의 요인들을 잘 엮어서 특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 또 우리가 가진 장점 이런 것들을 좀 극대화시켜서 경쟁력을 키워놓고 그걸 통해서 외부로부터 우리를 힘을 부여해주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좀 더 키워보자는 뜻입니다. 물론 당연히 외생적 요인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잘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삼락농정이나 토탈 관광 같은 것들, 또 탄소 산업도 결국은 내발적 발전 전략에서 나온 정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부로부터 또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거기에 또 힘이 부여되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저만큼이나 우리 두 분 모신 두 분 패널님들도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먼저 그럼 최수찬 교수의 질문부터 받아보도록 할까요? 예. 그 내생적 발전이란 아까 내발적이라고 하셨습니다만은 뭐 그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구호가 나오게 된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전라북도가 처한 외부 환경이 녹록지 않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안에서 혁신 역량과 밖에서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건데 이를테면 인프라를 만든다든가 이런 건 그 정부의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일자리 창출도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이런 그 구호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외부의 동력도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완을 해주실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저는 항상 강조하기를 어느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SOC가 1번입니다. 기반 시설 없이 그 위에 아무리 집을 지어도 튼튼한 집이 될 수 없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뭐 철도나 공항이나 항만이나 이런 부분들, 또 뭐 대기업이라든지 많은 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논지를 펼칠 수 있는 우리의 경쟁적 요인들을 만들어내자는 거죠.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주니까 별 수 없이 우리 안에, 예를 들면 우리 전라북도가 탄소 산업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끌어갈 수 있다라는 논지가 서면 중앙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전라북도를 도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신데 당연히 숨겨진 목표하는 SOC 또는 기업 유치와 같은 기본적인 틀을 짜는 일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예. 과거에 이제 70년대부터 그것이 강조되었습니다만 전라북도의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이제 그 2만 불 전라북도 도민들의 2만 불 소득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가 이제 세계화되고 있고 지식이 세계 어느 곳에 각각 흐르고 있고, 지식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과연 이런 내발적 정책과 더불어서 외부에서 지식이나 인력이나 또는 자본이나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되지 선후가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병행해야 될 텐데, 그 병행하기 위한 어떤 지사님의 특별한 전략이나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내발전 전략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도 게을르지 맙시다. 우리도 최선을 다합시다라는 말을 우리 안에서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고, 뭐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국내 안에서도 다른 지역의 산업을 우리 지역으로 오게 만드는 일은 보이지 않게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송관진 지사께서는 공약이 1, 2, 3 정책이었죠. 그 관광객 1억 명, 소득 2배, 도민 300명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1년간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23 공약에 대해서 약간 제가 쓰는 거더구는 그 123 공약은 123개입니다. 제 공약이. 그런데 이제 비전을 설정을 할 때 아까 말한 관광객은 한 1억 명 정도 달성했으면 좋겠다. 또 주민 소득은 2배 정도 늘렸으면 좋겠다. 뭐 이제 그걸 하나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제 공약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어디까지나 의지의 어떤 상징적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 공약은 이제 그것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공약을 저는 12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3개 123 공약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만은 저는 아까 그런 드린 말씀들이 불가능하다고만 보지는 결코 않습니다. 어떤 틀림없이 어떤 계기가 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예를 들면 관광객 1억 명은 2012년도 기준으로 6,8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약 3,200만 명만 더 오면 1억 명이 되는 건데 뭐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목표로 삼은 게 2020년 정도 그리고 인구는 2030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드린 말씀들인데 지금 토탈 관광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가고 있고 앞서 지금 그 백제 역사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또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도 유치했죠.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가게 되면 관광의 1억 명 시대는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농민 주민 소득도 2012년도로 기준했을 때 2,030만 원입니다. 그게 4천만 원이 되면 2배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부터 삼락농정, 농식품생명산업들이 간다면 2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뭐 강한 의지의 이제 표현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만금 사업이 2030년을 목표로 했을 때 새만금의 인구를 유입을 대개 75만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연구개발 특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 300만 바이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 아니냐.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2065년 뭐 이때 무렵이면 265만 정도가 최대치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300만이라는 것은 도민들에 대해 강한 그 의지죠. 정말 큰 뜻을 갖고 한번 우리 전라북도 잘 살아보자 뭐 이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목표가 낮으면 당연히 의지도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길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사께서 123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최 교수께서 먼저 질문하실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공약은 역시 소득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 통계를 보면은 전라북도가 지금 소득이 최하입니다. 1인당 소득이 최하이고 약 한 연 한 2천만 원 근방입니다. 2천만 원 근방. 울산은 거의 뭐 5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연 소득이. 그러면 이게 임기 내에 그 2배를 달성하려면 임기 내가 아니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타겟은 어느 2020년과 2030년으로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고 소득은 왜냐하면 그 기점을 우리 보통 모든 정책을 임기 내로만 잡기 때문에 항상 정책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 2020년과 30년이 공교롭게도 새만금 1단계, 2단계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걸 기점으로 보고 목표치를 산정하는 것이 그럼 어느 게 맞다라고. 2020년이고 어느 게 30년입니까? 소득하고 인구는 관광객은 2020년, 예. 인구는 2030년. 30년. 근데 좀 쉽게 인구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죠. 인구가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180만이고 인구 증가율은 거의 정체인데 이게 2030년이면 15년 뒤인데 그건 인구 학자들은 거의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2030년에 그게 가능할까요? 그 질문하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지는 그 이상에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전라북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불리한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21세기 이후에 새로운 환경들이 전개가 되면
지금까지 고도산업사회 시대를 조금은 탈피하고 싶은 욕망들, 예. 뭐 그게 이제 농식품 생명산업이라든지 자연 생태라든지 전통 문화 이런 쪽으로 문화가 흐름이 바뀐다면 오히려 전라북도 같은 쪽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싶어서 오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형성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잡고 가야지. 네. 박 교수님. 예, 그 아주 좋은 말씀이고 저는 그 비전이라고 처음부터 이해를 했고요. 또 KTX로 인해서도 우리 지사님 희망을 주는 좋은 얘기 하셨는데 그 1, 2, 3 정책 중에서 또는 비전 중에서 저는 관광객 1억 명이나 또는 소득 2배 나는 그 뭐 어떤 정책을 수립하냐에 따라서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그 정책이 성공적이려면은 앞으로 이제 2020년이나 또는 2025년 성공적이려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환경을 생각할 때 획기적인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반면에 이제 인구가 300만 된다는 것은 2030년 되면 우리 전국의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외부에 있는 인구를 한 120만을 끌어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어떤 인구를 끌어온다든가 어떤 획기적인 전략이 없이는 그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전은 우리가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꿈을 도민들한테 심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달릴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획기적인 아니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행정수도 이전 당시에 대학이 좀 왔으면 좋겠다. 사실 꿈을 많이 꿨습니다. 오히려 더 대학은 영구히 사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계속 와서 그 지역사회를 활기차게 만들고 인재를 육성하는 산실이 될 거거든요. 그때 같이 했더라면 참 좋았는데 뭐 그건 안 됐고 오히려 이제 혁신도시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제 오는 현상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전라북도도 혁신도시의 기관들이 100% 다 오진 않았지만 벌써부터 상당히 그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또 장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만금이란 이 엄청난 1억 2천만 명의 그 용지 내에 지금 우리가 무지하게 서두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OC 분야입니다. 새만금에 기업이 한두 개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북, 동서남북에 도로가 뚫리고 철도, 항만, 공항이 들어서는 날 100% 이때는 이게 몇 년이 분기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여건만 갖춰진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기업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시점을 지금 우리는 답답해 하는 거죠. 우리 전북 도민들은 좀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정부는 생각같이 속도를 안 내주고 있고 우리는 빨리 합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새만금에 정말 드리는 공이 너무 큰 거죠. 차 교수께서 경제 분야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예. 다른 주제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지금 눈이 뜨고 있는 것을 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보죠. 아까 진행자께서 그 KTX의 빨대 효과를 우려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출 효과가 더 크냐, 유입 효과가 더 크냐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그 지사님의 답변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거기에 달려 있다. 내부 혁신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가 끌어들이면 될 거 아니냐. 그건 굉장히 저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령 기업을 끌어들인다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내부에 우리가 그 역량을 강화한다는 게, 그러니까 일테면 기술 발전이 있다든가 기술 혁신 또는 그 시장을 확대한다든가 그런 우리 그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상욱 교수님께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좀 제시해달라고 하는데 뭐 생각하신 게 있으면 좀 풀어놓으시면 어떨까요? 지금 저는 참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다행히 몇 가지는 참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그게 이제 농식품 생명산업 분야입니다. 지금 익산의 식품산업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아직은 생각같이 빠른 속도로 가지는 않지만 미래에 분명히 농식품 생명산업 분야도 사양산업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뜨는 저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익산이 KTX가 닿는 역사입니다. 또 교통의 요충지죠. 그러면 자, 익산 식품산업 클러스에 들어오는데 김제에도 지금 종자단지가 들어서고 지평선 산단에 들어오고 뭐 정읍도
첨단단지가 있고 방사선 연구소가 있고 다행히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국립 연구기관 4개가 혁신도시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산업과 연계가 쉽게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잘 가동이 되면 농식품 생명산업 하나만 가지고도 전라북도로 미래에는 충분히 집중한 현상으로 저는 나타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문화 관광 쪽으로 한번 주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지사께서는 관광객 1억 명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각 시를 연계한 관광 패스라인 구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관광 패스라인 구축이란 용어를 많이 들어보지 않으셔서 혼돈을 일으킬 텐데 토탈 관광과 관광 패스라인이란 두 개념이 결합이 돼야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느 한 지역만을 놓고 우리 동네 와서 구경하고 머무르고 가고 다 즐기고 할 수 있는 주장은 불가능합니다. 부산도 서울에서 당일치기로 다니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속도 시대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개념을 넓혀서 전라북도 전체를 하나의 관광지로 보자. 정읍, 부안, 무진장, 남원, 순창, 임실, 익산 할 거 없이 어디를 오든 간에 전라북도에 와서 어딘가에서 머물고 어딘가에서 구경하고 어딘가에서 먹고 자고 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냥은 안 되니까 패스권을 발행을 할 겁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전라북도에 오면 교통에서부터 숙박, 기념품, 관광지 입장료까지 다 통용이 되도록 제도를 만드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최초의 일인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 이미 작년 11월부터 들어가 있고 금년 말쯤에 나오면 시범적으로 우선 한 2군데만 시범을 해보면서 내년에 전라북도 전체로 확산을 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려면 가입을 다 해줘야 됩니다. 이번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의 등재가 전라북도에 갖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동아시아, 일본, 중국까지 영향을 미친 우리나라 고대 국가는 백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제가 이 현장을 가서 파악한 건데 백제가 자랑스러운 건 자체 내의 문화로 머물지 않고 인류 문화 형성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예. 그럼 대단한 가치죠. 그러면서도 백제인들이 빼어난 미적 감각 그리고 기술을 함께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등재되는데 비교적 쉽게 됐습니다. 태권도 같이 힘들지 않았고요. 그 발표를 했는데 찬동 발언을 20개 이상 국가가 계속 한국 백제문화유적은 참 계획서도 잘 돼 있고 모든 게 너무 훌륭하다. 이건 꼭 돼야 된다는 찬동 발언하는 걸 제가 현장에서 듣고 가슴이 참 많이 뿌듯했고 심지어 일본 사람도 찬성 발언을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자, 세계유산 등재에 관해서 또 패널들의 질문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박 교수님 질문하실까요? 예, 문제는 등재 못지않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관리하고 활용할 거느냐. 그래서 그 전승되고 그 문화가 바로 우리 내발적 발전과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어떤 보관이 갖고 계시는가? 저희들 생각은 지금 한 40만 명대에 이르고 있는 방문객을 한 100만 명까지는 1, 2년 내에 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백제문화 이번에 유산이 되면서 익산만 오고 공주만 오고 그렇게 안 올 겁니다. 대체적인 그 탐방객들은 이 유적지를 순회를 하기 때문에 익산도 당연히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때 왔을 때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죠. 여건들을 예를 들면 해설부터 시작해서 그 영어화를 한다든지 또는 숙소는 어떻게 하고 코스는 어떻게 하고 이런 숙박업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제 구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유네스코하고 협의하면서 그 문제는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 또 하나의 성과라면 2017년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유치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교수께서 질문을 좀 해주시죠. 예, 2017년이라면 시간이 많지 않네요. 그래서 거의 이제 1년 반 정도. 그래서 대회 성공을 위한 교육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토탈 관광과 접목시켜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대회를 통해서 우선 세계적으로 좀 알려야겠다. 대한민국의 태권도 성지가 무주에 있습니다라는 거. 왜냐하면 전라북도 거니까. 전라북도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유소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또 8월에 합니다. 이제 어찌 보면 예행 연습이죠. 예행 연습 하고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하게 되면 아마 그때 160개국쯤 오는 걸로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는데 세계인들한테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전북 무주 이게 이제 알려지면 방문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목표는 좋은 것 같습니다. 태권도 공원이든 아까 백제 유산 그 등재든 아주 좋은 소식들인데 그런데 아까 그 일본 사람들도 찬성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게 그 일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오히려 그 굉장한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일본 사람들의 백제 문화에 대한 관심 같은 걸 생각하면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호텔이 제대로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도 교통 오지 아닙니까? 국제 공항이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린 SOC 바로 그 예. 기반 시설의 문제들입니다. 예. 저도 뭐 100% 공감합니다. 그것이 먼저 되지 않고는 어렵다. 그래서 태권도원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또는 혁신도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섰으니까 공항에 와야 합니다라는 논리도 성립이 되는 거고 새만금의 내부 공사가 이루어져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또 공항이 안 오고는 못 베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조하는 거고 이런 대회들을 자꾸 유치하고 행사를 벌려야만 도로도 뚫리고 지금 태권도 진입로 하나 하는 데만 1,4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금방 대회 때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400억짜리는 하는 걸 전제로 정비 보수 사업은 그때까지 끝내야 된다. 몇십억 들여서. 그걸 지금 중앙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또 지금 도로 부분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도로적 구성으로 접근성은 가능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광양에서부터 이 전주간 뭐 고속도로라든지 또 대전 진주간 또 고속도로인데 이런 것들이 다 뚫려서 비교적 괜찮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공항이 좀 갔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큰 틀의 주제를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번에는 전라북도의 5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 하나하나를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라북도는 성장 동력이 매우 필요한 곳이죠. 그런데 그 다행히 혁신도시에 입주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이 혁신도시의 입주 기관들을 전북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뭐 전라북도도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의 혁신도시의 기본적인 특징은 농업기관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립연구기관들 식량이나 농업, 뭐 원예, 특작 등등이 다 들어와 있고 또 하나가 또 특징이 있다는 게 뭐냐면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대형 기관이 하나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생명 산업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수많은 농생명 산업들과 연계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그렇게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금년에 들어왔고 기금운용본부가 이제 내년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400조 원 되지만 앞으로는 500조 막 1000조 이상 이제 이렇게 갈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 소위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이나 뭐 증권이나 이런 자산 운용과 관련된 투자자들 또 운용사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전라북도에 많이 올 것인가. 네. 와서 우리 전라북도 산업과 연관성이 있고 일자리가 생겨나고 전북 경제를 활력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포인트로 삼고 저희들은 지금 TF팀을 구성을 해서 거의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기금운용본부가 혹시 전북으로 안 오는 거 아니냐는 염려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연금공단 이사장도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오히려 모르겠다. 오기로 돼 있으면 오는 겁니다. 네. 라는 답을 한 걸로 봐서는 저는 믿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패널 두 분께 다시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혁신도시 입주 기관의 성장 동력화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박 교수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 지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기금운용 다른 말씀은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더 부연해서 제가 질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음 기금운용본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에 온다는 것은 전라북도의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전라북도에 그렇게 뿌리내리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 금융 산업이 들어온다 할 경우에 이 금융 산업을 어떻게 전라북도에 뿌리내리게 하겠느냐. 이것이 과연 전라북도에 맞느냐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무슨 기금운용본부를 서울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유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의 그런 뜻이 정말 그 전라북도를 발전시키는 그런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이 기금운용본부가 정말 전라북도에 뿌리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뿌리내린다면은 아까 말씀드리는 1, 2, 3 공약은 나는 쉽게 달성될 수 있다고 봐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TF팀을 조성했다고 구성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걸 치밀한 계획하에 장기적인, 단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걸 외부에서 이건 전복으로 가느냐 그 말을 우선 당장 없애게 하고 분명히 오게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중에서 핵심 멤버들이 여의도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여기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금운용본부 인력들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는 뭘 해야 되겠는가? 교육이랄까 또는 주거 환경이랄까 여러 가지 여건들인데 그걸 우리가 단기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거고,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에 관련된 여러 서비스 산업들이 전북에 뿌리를 내려서 동북아에 또는 중국과 연관을 맺고 이게 전북의 새로운 산업들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아까 TF팀을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금융이 센터화되어 있는 곳이 서울, 여의도 중심, 또 부산, 요즘엔 또 인천, 이렇게 좀 대규모 3대 도시로 금융 관련 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전주로 다 오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거 짧은 시간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엄청난 기금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이제 그 원인을 찾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400조 원대가 예를 들어서 2,000조로 간다. 그러면 전북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옮기는 기관들이 이제 생겨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런 기관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제가 그 전문가들하고 얘기 중에 예를 하나 들면, 거기 가면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인력입니다, 인력. 자, 증권거래소 왔다. 그러면 우리 증권거래소 오자마자 바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전북 안에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스로 내발적으로 키워나가야 온다는 거죠. 우리 이제 어떤 기관은 전북 출신 의무적으로 반드시 20% 써주십시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그럴 만한 사람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걸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력 양성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문화생활을 편안히 할 수 있는 주거 환경, 복지 환경,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역시 우리 상산 계시니까 상산 고등학교를 단적으로 예를 듭니다. 여기 오는 기관마다. 그런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교육 여건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다음 또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탄소 산업이죠. 자, 탄소 산업에 대해서 패널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최수찬 교수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예, 뭐 사실 뭐 탄소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길게 이야기할 거리는 없고요. 탄소 산업이라는 게 하나의 산업인데 여기에 좀 이렇게 집중 투자하는 데에서 오는 그런 리스크는 없을까? 그걸 좀 질문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저는 조금 뒤로 좀 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짚고 싶은데 사실 기금운용본부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금융산업을 유치하는 건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우리가 금융허브를 추진했습니다만 안 됐거든요. 안 된 이유는 결국은 문화 문제입니다. 그런 글로벌한 어떤 컬처가 있어야 되는데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국제공항 그렇죠. 접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쪽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러나 농생명 아까 식품 이쪽은 저는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게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 되려면 IT하고 접목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소위 드론이라고 그러는 무인 비행기를 활용한다든지 로봇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좀 기술 발전과 연결시키고 시장 확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좀 구체적인 프로젝트들 좀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탄소 산업을 얘기하니까 단일 산업으로 이렇게 조금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탄소를 활용한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자동차, 뭐 기계, 뭐 신재생, 뭐 농기계, 뭐 할 것 없이 다 포함이 되죠. 그런데 제가 이제 탄소 산업이라고 한 이유는 무언가 하나를 끌고 가는 주력 산업은 있어야 된다. 그걸 토대로 다른 산업들도 함께 발전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뭐 뿌리 산업 같은 거, 뭐 주조, 금형 뭐 이런 걸 다루는 뿌리 산업도 저희들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뭐 뿌리 산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강조는 많이 안 하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꼭 탄소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 중에 기금운용본부 예를 하시면서 아까 이제 여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재 영어도 다 잘해야 되고 뭐 모든 금융 기법도 잘 알아야 되고 공항도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요즘 IT 분야하고 연계성은 100%입니다. 요즘 사무실 하나 공간 하나 가지고도 엄청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공항 두르는 일하고 인재를 여기서 키워내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불과 뭐 몇 달 전에 대학생들하고 제가 대화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전기안전공사가 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금 최고 취업 자리라고 그럽니다. 우리 동네로 왔어요. 왔으면 들어가는 실력은 또 우리가 키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아까 참 말씀 잘해주세요. 공항이 들기 위해서 기금운용본부가 들어오면 공항이 안 들어오면 안 된다는 논리가 지금 서서히 강화되어 나가는 거라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공항을 역시 전라북도가 이제 여건들을 다 갖췄구나. 내년 가면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오는 거 아니에요. 혁신도시 다 들어왔지. 뭐 세계 태권도 대회 한다고 그러지. 새만금 막 그러지. 공항 안 하고는 안 되겠구나 전라북도도. 이렇게 분위기가 서서히 몰아가기를 저는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사실은 그런 공항을 미리 해놓고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죽하면 내발적이란 말을 쓰겠어요. 솔직히 힘이 약한 동네니까 안 해주니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자는 거죠. 자, 힘이 약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볼까 해요. 자, 새만금 사업은 이른바 소외 지역이라는 전라북도를 위한
이른바 배려 사업이었고 국책 사업으로 그동안 쭉 이어져 왔었는데 자,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요즘에 자세히 보니까 이 국책 사업이 슬그머니 민자 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새만금 사업은 국책 사업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전라북도 사업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게 문제죠. 국가가 예산도 세우고 집행도 국가가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가 책임져라 라고 지금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전라북도 사업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건 국가 사업인데 왜 마치 전라북도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라. 그런 게 제 생각이고 아까 이제 민자 부분이 하는 이유는 소위 토대 그러니까 용지를 개발하고 또 거기에 있는 수지를 개선하고 도로나 공항이나 항만 같은 SOC를 형성하고 하는 큰 일은 국가가 다 해라. 그 대신 내부 용지 내에서 뭐 공장이 일정 부분 들은다거나 또는 뭐 농토로 개발한다거나 할 때는 민자가 들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전제를 깔고 개발 자체를 민간인에게 떠둥글처는 듯한 모습이 있다면 그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새만금에 대해서는 우리 패널들도 궁금한 점이 많을 테니까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서목 교수님 질문해 주시죠. 예, 개발하기 위해서 토대를 다지는 것은 국가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책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건 국가에서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초가 달성이 되면 그때 어떤 산업을 또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산업이 올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문제는 국가만이 할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산업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하도록 해야 하고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아까 말씀대로 공항도 유치하고 또 여러 가지 인력도 끌어들이고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겠는가.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인력 공급 정책도 여기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탄소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들 전북대나 전주대나 대학들이 관련 과를 만들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만들어졌고 또 대학원 과정 그다음에 그 키스트 분원이라든지 탄소 기술원 이런 쪽에서 인력을 또 양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다른 분야도 그렇게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금융 분야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금융 분야.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전라북도 출신 학생들도 전라북도가 이런 미래를 향해서 가니까 나도 미래에 그쪽을 가면 희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무조건 떠나지 말고 이 안에서 기회를 한번 찾고자 하는 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우리가 또 알려줘야겠죠. 당연히 교육당국이나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전라북도에 남아있을 때 미래는 내가 갈 곳은 어딘가를 꿈을 갖게 해주는 기회를 뭐 교육이라든지 여러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과정을 밟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벌써 토론을 거의 마칠 시간이 돼서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한 번씩 더 우리 패널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수창 교수님. 예, 워낙 다양한 주제라서 제가 또 포괄적인 질문 드린 것보다는 지금까지 진행된 이야기를 하나만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관련해서 물론 이게 좀 큰 땅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좀 마스터 플랜이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계획을 내놓을 수는 없을지라도 좀 큰 방향은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새만금 전체 그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또는 그 아까 농식품 또 농생명 산업 이런 것과 새만금 어떻게 연결시킬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좀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좀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새만금의 마스터 플랜은 8개 부처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새로운 조정 기능을 좀 부여해야 되겠다고 뛰고 있는 이유도 8개 부처를 누군가 하나는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없다. 그래서 총리실에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새만금 특별법이 잘 나가다가 이 거부권 사태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잘 되리라고 보고 있고 그 8개 부처가 합의하에 마스터 플랜은 어느 정도는 돼 있지만 다만 걱정하신 대로 세부 계획까지는 안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때는 자문도 좀 많이 해주셔서 좋은 안이 좀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박상욱 교수님 뭐 덧붙일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예,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발적 발전이나 또는 핵심 과제들 이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느냐 여기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만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를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남을 수 있게 하는 것. 이제 여기 있는 대학과 MOU 체결해서 학과를 만드는 것도 말씀하시는데 그보다도 구체적으로 그냥 학과를 만들었다 해서 금융학과를 만든다 해서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외부에 있는 고급 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이 지방 대학에서 정말로 고급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전북대학이 상당히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에 많은 대학들이 있어요. 전라북도 전주가 과거에 교육도시였기 때문에 그 교육도시에 걸맞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들이 정말로 이 전라북도의 핵심 산업과 내발적 발전과 어떻게 연계를 맺어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겠는가. 네. 또 중등 교육도 이은 그 교육청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어떻게 협력해서 우리나라 기초적인 그런 중등 교육을 더 발전시키고 육성시킬 수 있겠는가. 이게 되게 구체적인 좀 안을 앞으로 좀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특히 지사께서는 상당히 곤란한 질문도 군데군데 나왔는데 잘 넘기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은 말씀 마지막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 바쁘셨죠? 예. 앞으로도 또 3년이나 남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3년 어떻게 전라북도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간단한 소감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SOC는 외발적 발전 전략으로 탄소 산업이나 관광 산업, 농생명 산업은 내발적 발전 전략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조금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라는 이런 것들도 좀 성공리에 치러서 좀 대외적으로 전라북도도 좀 자랑스러운 고향이고 지금은 옛날 같지 않다. 뭐 이렇게 활기찬 고장으로 만들어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전주 MBC 특집 민선 6기 전북 발전을 말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방자치 20년, 그동안 달라진 것도 많았지만 숙제도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탓만 합니다. 하지만 탓한다고 바뀌는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발전 전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좀 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재정적 독립과 행정의 자율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유권자 여러분들의 관심입니다. 참여와 관심이 우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주 MBC가 마련한 보도특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